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는 이재근입니다. 저는 오늘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로는 심혈관 질환이 될 것이고요. 먼저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인 흉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흉통은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흉통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환질환의 실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 긴장성 기흉, 폐동맥 혈전증 등의 아주 중환질환의 실마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질환들은 단기 사망률이 높아서 즉각적인 치료를 해서 예후를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 한 1000만 명 조금 못 미치는 정도에서 응급실에 이제 흉부 불편감으로 내원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관상동맥, 즉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급성관동맥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4명 중에 1명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흉부 불편감의 대부분의 원인은 위장관 질환이 이제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역류성 식도염이 흉통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성관동맥 증후군으로 꽤 많은 환자가 내원하고 있습니다. 흉통은 여러 이제 위치나 범위, 어떨 때 악화되고 어떨 때 호전되고, 그리고 지속 시간 등에 따라서 어떤 병일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흉통의 위치는 흉골 아래 가운데 부분, 흉골은 복장뼈입니다. 이 가슴 가운데 있는 뼈인데요. 갈비뼈가 이제 다 붙는 뼈의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협심증 혹은 역류성 식도염, 폐색전증 등을 의심할 수 있고, 흉골 옆부분, 이제 흉골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옆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면 갈비연골염을 생각할 수 있고, 우측 가슴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흉벽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 좌측 위 가슴 부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근육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흉통의 범위가 손가락으로 누를 때 아픈 정도의 그 아주 작은 범위, 국소적일 때는 갈비연골염을 의심할 수 있고, 하지만 손바닥 크기 이상일 때는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에 통증이 악화되게 되면 또한 이제 협심증 가능성을 높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침에만 아프거나 음주 후에 아침에 아프다 그러면 변이형 협심증이나 위장관계 질환을 생각할 수 있고, 흉통의 지속 시간이 수초 이내에 끝난다 그러면 심장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1분 이상일 때는 협심증 혹은 불안정성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을 의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 등에 뭔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호전이 된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성관동맥 증후군을 시사하는 흉통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급성 심폐질환 위험도가 높은 특징을 보면 누르는 듯하고 쥐어짜는 듯하고 조이는 듯한 통증이 흉골 하부분, 그 흉골 가운데 부분, 목에서 이제 목, 턱, 어깨, 팔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분 동안 지속되고 활동에 의해서 유발 혹은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연관 증상으로는 다한증, 호흡곤란, 오심, 구토, 트림, 의식소실 등이 동반되면 급성 심폐질환의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은 해부학적으로 보이시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먼저 심장의 오른쪽 부분을 담당하는 우관상동맥이 있고, 심장의 좌측 부분은 좌관동맥 주관부에서 크게 두 가닥으로 나뉘는데, 심장의 앞부분을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가는 좌전하행지가 있고요. 왼쪽 뒤로 돌아가는 좌회선 동맥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혈관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보이는 그림입니다. 정상 혈관은 이렇게 혈관이 있고 내경이 이렇게 충분히 동그랗게 확보가 된 것인데요. 죽상경화증, 즉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혈관 안이 이렇게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통증이 느껴졌을 때는 보통 안정형 협심증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죽상반이 안정적으로 있지 않고 깨지면 보통 이제 우리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 여기 들러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는 경우, 그리고 부분적으로 막게 되는데, 완전히 막으면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하고, 부분적으로 막게 됐을 때는 이제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간동맥 증후군은 이제 심근허혈의 증거가 있을 때 안정형 협심증 이외에 이제 급성 간동맥 증후군으로 나뉘게 되고, 응급실로 주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촬영을 해서 심근경색증인지 불안정 협심증인지 이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안정형 협심증은 이렇게 이제 혈관이 있으면 노란색이 이제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인데, 죽상경화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흉통이 동반되면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심전도는 보통 정상이고, 이제 심근효소 수치라고 해서 심장이 아플 때 수치가 올라가는 혈액 수치가 있는데요. 심근효소 수치도 정상입니다. 불안정성 협심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죽상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혈소판이 들러붙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혈관을 다 막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전도가 이제 변할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심근효소 수치는 그대로 정상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심근효소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심전도의 변화도 이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심근경색증이나 이제 급성 간동맥 증후군의 경우에는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끔 혈관을 재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가능한 빨리 혈관을 재개통하는 것이 좋겠고, 이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액처럼 링거 맞듯이 혈전용해제로 치료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가 훨씬 더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주로 이제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ST 분절 비상승 급성 간동맥 증후군의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등을 투여하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겠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으면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관리요법은 보시는 것처럼 풍선으로만 확장하는 풍선 확장술도 있고요. 풍선으로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내강이 확보되지 못하면 스텐트라고 해서 이런 철망을 삽입하는 스텐트 삽입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이 아까 제가 이제 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점은 이제 광범위한 적응증, 그리고 재관리 확률이 아주 높고 임상 경과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환자가 쇼크 상황에 있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고 다들 이제 모여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 시작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만 사용해서 치료한 게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됐고, 이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한 것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되는데,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혈전용해제 치료보다는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했을 때 사망이라든지 심근경색의 재발, 뇌경색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해서 혈관을 재관리하는 것이 이런 간동맥 증후군 환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혈관 재관리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심장 근육은 죽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3분마다 1%씩 혈관을 재관리하는 것이 늦어지면 그만큼 1년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런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마다 1%씩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재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제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료 지침을 보게 되면 혈전용해제 치료도 할 수도 있지만 1차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아주 빠른 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혈관 안에 혈류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을 때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골 동맥이나 이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철사같이 유도선이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카테터라고 하는 관이 들어가서 심장 혈관을 찾게 됩니다. 심장 혈관을 찾아서 심장 관상동맥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어떻게 많이 좁아져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영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서 조영제를 쏘면 이렇게 앞부분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많이 좁아져 있으니까 재관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위를 이제 가느다란 유도철선이 우리가 가이드와이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 풍선이 달린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압력을 가해서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 줍니다. 부풀려 주면 혈관의 내경은 조금씩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선으로 해서 충분하게 내경이 이제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앞서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텐트 삽입술도 풍선 확장술과 마찬가지로 이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나서 불충분하게 넓혀졌다면 이런 스텐트가 붙어져 있는 카테터를 이렇게 병변에 위치를 시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 스텐트를 넓히게 됩니다. 이렇게 넓히고 나면 스텐트는 혈관벽에 붙어 있고요. 이 카테터는 빠져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면 좀 더 튼튼하게 혈관 내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치료한 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76세 여자 환자였고 3시간 전 시작된 가슴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원 3시간 전에 주무시다가 가슴 통증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내원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흉골 가운데 부위에 쥐어짜는 듯 누른 듯한 통증이 지속이 되었고 119 구급차 안에서 좀 호전되었다가 응급실 내원하고 나서 계속 통증이 있었습니다. 내원 당시에 이것은 이제 심전도인데요. ST 분절이 상승을 했고 심근요소 수치도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통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전 2시 53분에 내원했는데 저희가 연락받고 와서 시술하기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고 처음 이제 혈관 재개통을 한 게 한 50분쯤에 이제 혈관 재개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관상동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닥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크게 우둘투둘하긴 하지만 이 우둘투둘한 것은 동맥경화가 있는 겁니다. 우둘투둘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혈류가 잘 흐르고 있었고요. 좌관상동맥은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많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혈관이 완전히 막힌 모습이고요.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이렇게 가이드와이어를 통과시키고 풍선을 하고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뒷부분이 보입니다. 앞서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고 그리고 스텐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하행지가 막힌 것인데 자전하행지 시술하기 전에 이렇게 막혀 있던 것이 이렇게 마지막은 재관류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인데요. 56세 남자 환자였고 내원 하루 전에 가슴 통증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라봉 근처 걷다가 가슴이 아파서 왔습니다. 평소에도 운동하다가 증상이 있었다고 했고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되는 흉부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담배를 꽤 많이 태우고 있었습니다. 내원 당시 심전도에서도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었고 심근요 수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의 일종인데 이상지질 혈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했고요. 먼저 자관상 동맥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관상 동맥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완전히 막혀서 이렇게 둥그렇게 C자 형태로 내려와야 되는데 혈관이 완전히 막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하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뒷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가운데 뭔가 뻥 비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보통 혈전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전을 이제 흡입하는 혈전 흡입술을 시행을 했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혈전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전을 빼고 나니까 아까 이렇게 완전히 뻥 비어 있던 거는 다시 이제 색칠이 되죠. 조영제가 다시 차고 있고 하지만 이 앞부분은 이제 완전히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스텐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나서는 혈류가 잘 개통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례인데요. 49세 여자 환자였고 1시간 전부터 흉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질병이 없었는데 1시간 전부터 가슴이 아프고 식은땀이 동반돼서 타 병원에 갔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의심돼서 본원으로 전원이 왔습니다. 환자는 이제 흡연력이 있었고 술을 음주력이 상당히 있었던 여환이었습니다. 타 병원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완전히 의심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하지만 이분은 이제 혈관이 많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완전히 경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테터랑 크게 차이 안 나는 두께 정도로 굉장히 얇은 상태였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을 해서 혈관 확장제를 투입을 해봤더니 혈관이 이렇게 커집니다. 앞부분이 혈관 확장제 주고 나서도 좀 좁았는데 두세 차례 주입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관상 동맥도 혈관 확장제를 주기 전에는 이렇게 얇았지만 혈관 확장제 주고 나서는 이렇게 많이 이제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심전도 모양도 거의 정상화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형태로 예쁜 모양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을 예방할 때는 1차 예방이 있고 2차 예방법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은 기존에 질병이 없는 환자에서 질병의 위험 인자를 조절하거나 제거해서 이런 질병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은 한번 질병이 발생했던 환자가 다시 그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위험 요인의 인구 집단 기여 위험도인데요. 남성, 여성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흡연과 고혈압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이 이러한 심혈관계 위험 요인에서 굉장히 이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때고 당뇨도 물론 이제 다른 인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6%에서 8% 정도 기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흡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흡연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금연의 목표는 완전한 흡연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흡연 노출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혹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외래 방문할 때마다 흡연 여부를 물어보고 금연을 권유하고
환자에게 금연할 의지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주선하고 계획을 작성하도록 돕고 필요시에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흡연이 해로운 것은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200% 증가하게 되고요. 관상동맥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심근경색이든 협심증이든 심장 기능에 도움이 되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약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또한 혈소판 음직능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피가 피떡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내혈관에는 굉장히 불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해야 하는 사실을 반드시 전달을 하고 끊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적절한 금연 방법을 결정을 하고 이런 약물 치료를 하든 등의 치료를 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금연하는 이제 방법은 니코틴 보충요법이라든지 껌과 패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약제로도 니코틴 의존성을 조절하는 약제도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 1년 금연 성공률은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이 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예방인자가 되고요. 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은 세계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 1등인 것입니다. 오히려 담배보다 더 혈압이 사망 위험 인자에서 제일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한국 남성 인구에서 고혈압 및 심내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이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 고혈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는데 흡연과 더불어서 고혈압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내혈관 질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적정혈압보다 수축혈압 20, 이완결합 10 이상 상승할 때마다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 140 또는 이완결합 90 이상 혹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를 하면 30대 이상 성인의 10명 중에 3명, 30% 정도가 고혈압 환자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유병률은 이제 1998년부터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제 1200만 명 정도가 고혈압 유병자로 생각이 되고 이 중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한 900만 명 정도 되고요.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한 650만 명 정도로 병이 있더라도 지속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면 유병률은 한 30% 정도 되고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3명 중에 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치료율도 한 63% 정도 되지만 우리가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고혈압 조절률은 채 반이 되지 않습니다. 50%가 되지 않고 47% 정도만이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실은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꽤 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절반이 안 되게 600만 명 정도도 채 안 되게 조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은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약물을 하나만 먹든 혹은 2개, 3개 이상까지 복용하게 되는데 주로는 하나, 2개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약제가 3개, 4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2개 먹을 때 다른 이제
약물 치료가 아니고 생활 치료요법도 같이 병행을 해서 약제가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압은 그럼 이렇게 혈압이 있을 때 조절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보게 되면 수축기혈압을 이 정도 감소시키게 되면 수축기혈압은 이제 우리가 혈압계에서 쟀을 때 제일 앞에 있는 큰 숫자입니다. 이 감소할 때마다 허혈성 심장병의 위험은 7%, 뇌졸중의 위험은 1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에 있어서는 혈압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진단, 치료, 예후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혈압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여러 번 측정을 하고 표준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고 특히 이제 40세 이상이거나 비만,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년 진료실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표준 방법이 되고요. 자동 혈압계를 이용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가정 혈압이 되겠고 활동 혈압은 보통 24시간 혈압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활동 혈압계를 이용해서 진료실 밖에서 측정하는 혈압을 말하고 진료실 자동 혈압은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는 것이긴 하지만 의료진이 없이 홀로 자동 혈압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혈압을 진료실 자동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혈압 측정 방법에 따라서 고혈압 진단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료실 혈압, 즉 표준적인 방법인데요. 진료실에 병원에 와서 진료실에 측정하는 혈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24시간 활동 혈압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30에 8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가정에서 자동 혈압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가정 혈압의 경우에는 진료실 혈압보다는 5씩 낮은 수축기 혈압 135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하고 진료실 자동 혈압은 가정 혈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료실에서 병원에서 혈압을 쟀을 때는 140에 90이 혈압의 기준인데 내가 집에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는 이보다 5씩 낮은 135에 85가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압 조절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제 고혈압 진단 기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혈압 조절하는 것인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고혈압 환자는 이보다 조금 조절을 해서 130에 80 정도로 조절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혈압 환자들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체중 조절, 그리고 신체 활동 증진, 음주는 적당량 하고 염분 섭취를 감소시키고 이런 시기를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야채, 과일 섭취,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고요.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관여하게 되고 수축기혈압이 140 이상이라면 모든 연령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혈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혈압을 우리가 측정을 하라고 저희 이제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가정혈압을 측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정혈압을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전에 측정할 때 보면 아침 주로 이제 약물 복용 전, 식사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2번 측정해서 보면 되고요. 다음은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휴식을 하는 것이 좋겠고 측정 전에 30분 이내에 흡연 및 카페인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아서 혈압 측정을 준비를 해서 바른 자세로 측정을 하고 커프는 이렇게 이제 우리 팔에 감는 겁니다. 혈압 잴 때 팔에 감는 걸 커프라고 하는데 커프를 위팔에 이 심장 높이에 착용하는 것이 정확한 혈압 측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가정 혈압을 측정을 강조하는데 그건 왜 중요하냐? 가장 정확한 혈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용하는 고혈압약이 효과적으로 혈압을 잘 조절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생활요법의 그 혈압 감소 효과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재는 게 좋겠고, 약 먹기 전, 식사하기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2번 측정을 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5분 휴식하고, 샤워 또는 목욕 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 측정하기 30분 이내에는 흡연 및 카페인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장소에서 혈압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아서 5분간 안정을 취하고 혈압 측정을 하고, 커프를 반드시 심장 높이에 맞춰서 커프를 감고 혈압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거나 다리를 꼬아 앉거나 커프와 심장의 높이가 다를 때는 혈압 측정이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혈압계는 어떤 거 사면 되느냐? 요즘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검증된 기기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커프 사이즈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혈압계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은 혈압계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고, 보통은 가정에서는 다들 이제 자동 혈압계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고요. 병원에서는 자동 혈압계도 많이 쓰지만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수동으로 이제 측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손가락 혈압계나 이제 손목 혈압계의 경우에는 간단하고 작고 그래서 휴대성도 좋고 하긴 하지만 이 혈압 측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혈압 측정이 아니고 혈압이 이제 좀 들쑥날쑥하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팔 혈압계,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팔뚝에다가 하는 위팔 혈압계를 가장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규모 고혈압 임상 연구에서 가장 믿을 만한 기기임이 증명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위팔 혈압계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동 혈압이 측정되는 권고 사항들이 다 자동화된 가정 혈압계를 이제 적용을 하지만 그래도 팔뚝 위팔에 하는 것이 가장 혈압 측정에 있어서는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예방에 있어서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2차 예방으로는 심내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환자에서 심내혈관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2차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일수록 혈압 치료의 이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기간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임상 연구에서 관찰된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고혈압 치료에 따른 이득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고,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수축기만 혈압이 이제 많이 증가되는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축기 단독 고혈압 환자에서도 고혈압 치료를 잘 하면 이러한 이제 이득을 다 가져갈 수 있겠고요. 고혈압 치료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 중에서 비용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을 10 낮추면 주요 심혈관 사건은 20%, 뇌졸중은 27%, 관상동맥 질환은 17%, 심부전은 28%, 그리고 전체 사망은 13%나 감소시킬 수 있고요.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20, 이완결합을 5에서 10 낮추게 되면 뇌졸중을 30에서 40% 감소시킬 수 있고,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에는 15%에서 20%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보게 되면 나이가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일 때, 그리고 가족 중에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한 나이가 젊을 때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위험 인자가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55세 미만, 여자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일 때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이 위험 인자가 되겠고, 비만이 또한 위험 인자에 해당하게 되고, 콜레스테롤 즉 이상 지질혈증이 또 다른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고요. 공복혈당 장애나 당뇨병도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위험 인자는 이후에 이제 심내혈관 위험도 분류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혈압 그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이 되게 되면 혈압이 뭐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중위험 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0년간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이 10% 이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가 꽤 있게 되면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이렇게 위험군이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게 되는데, 심내혈관 질환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약물 치료를 권고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위험 인자도 없고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혈압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경우에는 생활요법, 그냥 뭐 운동하고 금연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이러한 생활요법만 권장하게 되는데,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혈압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요법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물 치료도 병용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이제 목표 혈압이 있게 되는데, 환자가 이제 고혈압을 진단받게 됐을 때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140에 90을 기준으로 140에 90이 앞서 말씀드린 진료실 혈압에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인데 140에 9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합병증이 있다면, 뇌졸중이 있으면 뭐 140에 90,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130에 80을 기준으로 혈압을 목표 삼아서 약물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측정 방식에 따른 목표 혈압은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진단 기준과 같습니다. 진료실 혈압은 140에 90 미만이면 되고요. 평균 가정 혈압은 135에 85가 이런 목표 혈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주의혈압이나 고혈압 전 단계 및 고혈압에 대해서 모두 생활요법 시행을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좋은 생활요법은 생활 습관은 고혈압 약 1개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절주하고 채소나 과일,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권장하고요. 체중 감량, 그리고 운동, 금연하는 것이 생활요법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5, 이완기 혈압이 한 3 정도 감소되고요. 체중은 1kg 감량하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모두 1 정도 감소됩니다. 술을 이제 적정량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 4, 이완기 혈압 2.5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운동, 유산소 운동 등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 하면 수축기 혈압이 4, 이완기 혈압 3.7 정도 감소되고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아주 많이 떨어지죠. 11.4, 이완기 혈압이 5.5로 굉장히 이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사 조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요즘 많긴 한데,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채식 위주로 식사를 유지하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과일과 채소 섭취만 조금 늘려도 혈압을 줄일 수 있고, 지방 섭취까지 줄이게 되면 혈압을 훨씬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적절한 식사 패턴을 유지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압을 수축기 혈압 11, 이완기 혈압 6 정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혈압 강화를 위한 이제 식사를 보게 되면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과일과 야채, 식이섬유, 저지방 유제품,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생선, 가금류 등이 도움이 되겠고요. 적게 섭취하는 것은 포화지방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소금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적게 섭취를 하면 혈압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중 감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kg 정도 감량하면 혈압이 1 정도 감소되게 되는데요. 고혈압은 체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 좌심실 비대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체중 감량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중 감소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절주 그리고 소금 섭취 등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혈압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되고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혈압, 이상체질환증, 당뇨병 뭐 이런 이제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간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를 보통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90cm, 여자의 경우에는 85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술도 이제 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이제 과음을 하게 되면 혈압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약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가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음주는 알코올량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하루에 20에서 30g, 여자는 하루에 10에서 20g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중이 적은 사람들은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이 양의 한 절반 정도만 허용이 되게 되고요. 과음을 하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하루 한 20g에서 30g 기준으로 했는데 30g을 기준으로 한다면 맥주는 한 병, 와인 한 잔, 정종도 한 잔, 위스키는 두 잔, 소주는 두세 잔 정도가 이 알코올 기준으로 해서는 하루 30g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운동을 이제 권장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도 떨어지지만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체중도 감소되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있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작용을 하는 고밀도 지질 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고혈압의 조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고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음식은 저지방, 저염식으로 야채는 많이 섭취를 하시고요. 담배는 끊고 술도 끊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래도 많이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가정 혈압을 측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혈압이 생기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서 이상지질혈증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상지질혈증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 4명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남성이 좀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60대 이상이 되게 되면 남자보다 여성의 환자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보면 동맥혈관병의 축상 동맥경화증 그리고 혈전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 이러한 이제 경우에 이상지질혈증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필수적인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혈압보다 이 이상지질혈증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심근경색 발생에 있어서 혈압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상지질혈증을 잘 조절을 해서 심근경색 발생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1차 예방이 노란색이고 2차 예방이 이제 주황색인데 1차 예방뿐만 아니라 2차 예방에 있어서도 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아주 수많은 연구가 똑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감소시키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을 한 39 정도 감소시키게 되면 주요 심혈관 사건이 한 23%, 2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감소시키면 훨씬 많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질혈증의 진단 기준이 이제 우리나라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도 진료 지침이 나왔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LDL 콜레스테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DL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보통은 이제 요 경계가 130에서 159가 되는데, 정상은 이제 130 이하가 정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보통 200 이상일 때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것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낮은 경우에는 위험인자가 되게 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러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수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위험도 분류에 따른 LDL 콜레스테롤 및 다른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아닌 다른 콜레스테롤의 치료 목표치입니다. 위험도가 총 4개로 나눠져 있고, 주요 위험인자의 개수에 따라 이제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요 경우는 이제 130, 16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또 고위험부터 보게 되면 당뇨병, 그리고 복부동맥류, 경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초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 및 일가성 뇌허혈 발작,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70 미만으로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위험인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경우는 45세, 여자는 55세 이상이 주요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되고, 앞서 고혈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또 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면 주요 위험인자를 또 하나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흡연, 그리고 저 HDL 콜레스테롤 앞서 이제 40 미만인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가 돼서 주요 위험인자가 1개 이하면 LDL 콜레스테롤 160 미만으로 유지하지만 2개 넘어가면 1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DL 콜레스테롤을 한 39 정도 감소시키면 이러한 주요 심내혈관 사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 혈압을 10%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을 10% 감소시키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은 45%나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혈압과 더불어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질 관리는 모든 환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식이요법을 시작해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섭취를 적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매일 육체적 활동을 증진하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나 캡슐 형태로 섭취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공복 시에 지질 수치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심내혈관 질환을 입원하게 되면 빠른 시간 이내에 지질 관리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식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정상에 근접한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인자들, 육체적 활동이나 체중 관리, 혈압,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치료받는 환자의 수인데요.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이상 지질혈증이 한 180만 명 정도 되고, 고혈압 환자가 350만 명,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당뇨 환자가 이제 48만 명이지만, 이것을 다 이것은 이제 그 질환만 가지고 있는 환자고, 이렇게 이제 교집합처럼 이 세 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무려 이제 1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고혈압,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그 다음에 내당능 장애, 당뇨 등이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6.2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두를 잘 관리를 하면 이런 이제 6.1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혈소판제입니다. 항혈소판제는 심내혈관 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약제입니다. 혈소판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했을 때 피떡이 지게 하는, 피가 먹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항혈소판제입니다. 이 심내혈관 질환은 주로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많이 좁아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잘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약제가 항혈소판제가 되겠고, 다들 많이 아시는 이제 아스피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1차 예방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심내혈관 질환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는 이제 100mg을 사용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뭐 고혈압만 있어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 아스피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약이다 보니까 뭐 위궤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하진 않는데요. 그 10년 동안 생길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가 1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40에서 70세 사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스피린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 아스피린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70세 이상의 연세가 많고 혈관이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드리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출혈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득이 되는지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뭐 나이라든지 성별, 그다음에 인종, 그리고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을 이제 수치를 본인 수치를 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몇 퍼센트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아스피린 먹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약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스피린은 주로 2차 예방에 있어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2차 예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2차 예방인데, 아스피린은 주로 이제 금기를 제외하고는 치료 시작에서 보통 무기한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간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환자는 수술 48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고, 용량 또한 100ml에서 325ml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데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혈소판제는 아스피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P2Y12 수용체 차단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우리가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요. 클로피도그렐, 프라슈그렐, 티카그렐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로피도그렐은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약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약이고요. 프라슈그렐과 티카그렐러는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이고, 특히 티카그렐러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카그렐러가 다른 이제 클로피도그렐이라는 P2Y12 그 수용체 차단제보다 이런 심내혈관 사건을 다시 생기는 것에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심근경색 환자들에 있어서는 티카그렐러나 프라슈그렐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약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클로피도그렐 거의 뭐 100% 가깝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013년부터는 이 티카그렐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는 그만큼 혈관이 안 좋은 환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이 나빠지기 전에 운동도 하고 금연도 하고 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당뇨를 잘 조절해서
이런 약재를 안 먹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육체적 활동인데요. 육체적 활동의 목표는 매일 혹은 최소한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전혀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고요. 활동량이 증가할수록 추가 이득이 발생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생활 습관에 운동을 추가를 해서 또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전에 이제 독감 예방, 인플루엔자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심뇌혈관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사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